안녕하세요. 자, 우리가 이론 강의가 나눠서 진행을 했다 보니까 문제도 이제 끊어서 그냥 바로 이어서 끝낼 수도 있는데 끊어서 지금 진행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5대 공공부주법에서 국민생활보장법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 이제 의료급여는 지금 이제 한 문제 나왔습니다. 그지만 아까 이제 우리가 이전 강의에서 이제 국민생활보장법에서 그 조문으로 그러니까 이제 지문의 하나로 집어넣어서 문제가 나오기도 했었지만, 그죠? 자, 1번. 우리나라 의료급여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종과 2종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죠? 의료급여 기금에는 지방자치단체 출연금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의료급여법의 내용인데, 그러니까 법제론에 나와야 할, 근데 지금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데,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1촌의 직결점이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부양 의무가 있습니다. 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중 보장시설의 급여를 받는 자는 2종 수급자로 구분되는 게 아니라 1종입니다. 우리가 2종은 1종이 아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에 1종이 아닌 자가 2종이에요. 그래서 65세 이상, 18세 미만이니까 그러니까 65세 이상, 그 다음에 18세 미만이 1종이거든요. 그래서 2종인 사람은 18세부터 64세까지가 2종인 거예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18세 이상 64세까지가 2종인 거예요. 자, 그 약사법에 따라 개설된 약국은 의료급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긴급복지지원법입니다. 이제 긴급복지지원법. 긴급복지지원제도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에 긴급지원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위기 상황에 해당되는 걸 물어봤어요, 사실. 위기 상황, 긴급복지지원법의 위기 상황에 해당되는. 자, 긴급지원의 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걸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긴급지원의 종류에는 금전 또는 현물 등의 직접 지원과 민간기관 단체 연계 지원 이렇게 나뉘죠.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긴급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긴급복지지원법에 지원을 하지 않는다. 그죠? 중요한 내용이 나왔고. 자, 2번도 이게 22회 때 이게 개정사항이었거든요. 법률 개정 특강에서 이게 이제 바뀌었다라고 했는데 이게 나와버렸어요, 또.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생계급여 최대 지원은 6회입니다. 의료급여 지원의 최대 지원은 2회입니다. 이걸 합하면 8회입니다. 그래서 8이죠. 그래서 3번이 답인데 주거급여는 최대 12회.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즉 복지시설 이용 지원은 6회. 그죠? 그 아래 이제 표에다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요. 그거 이제 참조하시면서 자, 그다음에 3번. 공공부주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2회 때 문제인데요. 이건 지금 공공부주제도, 긴급복지지원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까지 세 가지를 가지고 한 문제라도 냈네요. 보니까 1번 긴급복지지원제도는 현금급여와 민간기관 연계 등 지원이 있다. 그죠? 맞네요. 그 다음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있죠. 맞아요. 긴급복지지원제도는 단기 지원 원칙, 그건 맞아요. 다른 법률 지원 우선 원칙, 그것도 맞죠. 근데 선심사 후 지원이 아니라 먼저 지원하고 후 심사하는 거예요. 선 지원하고 긴급하니까, 그죠? 적정성 심사를 그 다음에 하는 먼저 지원해주고 위기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 그래서 거기가 지금 잘못된 거죠. 선 지원 후 심사입니다. 즉 선 지원 후 처리예요.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입양특례법에 따른 국내 입양된 18세 미만의 아동이 포함됩니다. 그죠? 이 의료급여 수급자 타법 적용자들 뚜루루를 좀 알고 있어야 돼요. 5.18 민주화운동, 그 다음에 여기 그 입양, 그 다음에 문화재, 독립유공자, 북한 일탈주민 뭐 이렇게 나오는 것들 외워야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신청은 신청주의, 직권주의 병행하고 있습니다. 신청주의 원칙, 직권주의 보완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기초연금법인데요.
자, 기초연금법은 법제론에서는 무조건 한 문제가 나왔어요. 그간에. 무조건 한 문제만 나왔거든. 계속. 안 나온 적이 없어요. 무조건 나오는 거예요. 법제론에서는. 근데 여기 정책론에서 기초연금 제도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그러니까 18회 때 정책론에 이렇게 나왔으니까 법제론에도 나오고 정책론에도 나왔던 거예요. 자, 65세 이상 모든 고령자에게 제공하지 않죠. 그죠? 소득 하위 70%에게만 지급하는 거죠. 무기여 방식입니다. 맞죠? 2번이 맞아요. 자, 국민연금액 고려하죠? 기준연금액에서 국민연금액을 고려해서 차감합니다. 그죠? 기초연금액은 가구 유형 소득과 상관이 있죠? 기초연금의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유족급여를 유족급여는 없습니다. 기초연금에서. 장애인연금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자, 우리나라의 시행 중인 소득보장제도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기초연금은 노인의 생활의 안정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없죠. 왜? 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요. 그러니까 장애 정도가 심한 거죠. 그죠? 장애수당은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의 장애수당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장애인복지법에 보면 장애로 인한 추가적인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세 이상의 아동은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아동수당법에서 아동수당은 8세 미만의 아동입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게 아동 양육비가 지급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그 장애인연금법으로 나온 건 사실 이제 3번이죠. 지문 하나 나온 건데 제가 여기다가 지금 분류를 한 거예요. 우리 그 1급 시험에서는 장애인연금법이 법제론에서는 나온 적이 없습니다. 법률 자체가. 그 다음에 이제 정책론에서만 이렇게 한 줄로 이렇게 나온 것들이 몇 문장들이 있어요. 우리 이미 풀었지만 이제 길버트 하텔의 정책 내용 분석 쪽에서 이제 또 나온 것들이 있고. 자, 마지막으로 근로장려세제입니다. 근로장려세제는 이제 조세정책인데요. 볼까요? 지금 4회 12, 16, 18, 21, 22. 예. 이 책의 장점이죠. 이 책의 장점은 이제 이 부분에서 나왔던 문제가 싹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를 정확하게 풀고, 이걸 이제 어려운 부분은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회독해버리면, 그러면 이제 물고기는 거기서 다 잡히는 거니까요. 그죠? 물론 이제 거기서 삐껴 나올 수도 있지만, 근데 삐껴 나올 일이 그렇게 높지는 않기 때문에 항상. 자, 1번. 빈곤 감소와 동기의 유인, 근로빈곤층, 워킹푸어. 근로빈곤층을 얘기하는데 근로소득 보전세제, EITC입니다. 그죠? 자, 우리나라 근로장려세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녀수별로 급여의 증가율, 급여 감소율 등이 차등화되어 있고요. 이 기획재정부 부처예요. 조세특례 제한법이 개정되면서 2006년에 개정되면서 그때 근로장려세제가 도입되었거든요. 조세특례 제한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조세특례 제한법은 기획재정부가 소관 부처입니다. 따라서 주무부처는 기획재정부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아니라. 그래서 2번이 옳지 않고, 저소득층의 소득 증대와 근로유인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미국의 EITC 제도를 모델로 하고 있습니다. 점증구간, 평탄구간, 점간구간으로 이루어졌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3번 옳은 거. 조세환급제도 일종이에요. 그래서 조세환급금이라고 합니다. 이걸. 급여 신청 접수는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는 게 아니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급여 신청 접수는 세무서 방문 신청이나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 등으로 신청하는 것이고, 자, 그다음에 자격 기준은 근로소득, 부양부모, 재산, 부채에서 거기서 그 가구 요건이나 소득 요건이나 재산 요건을 이제 보는 것이죠. 부채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 근로기준법 개정을 근거로 2006년부터 시행된 게 아니라 조세특례 제한법이 개정돼 가지고 2006년에 도입되었고 시행된 것은 2009년입니다. 법으로 규정된 걸 도입이라고 하는 것이고
실제 시행된 거, 우리나라 이제 2009년부터 근로장려금이 처음으로 지급됐어요. 그때를 이제 2009년을 시행이라고 해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신청 방식은 신청주의 원칙만 되어 있어요. 직권주의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옳지 않은 거. 근로장려금 신청 접수는 보건복지부. 또 틀렸네요. 아, 이거 나왔던 논점이잖아. 아까는 이제 행정복지센터에다가 해놓고서. 그죠? 자, 틀렸죠? 예, 조소지에 관할 세무서에서 담당한다. 그다음 이거 이제 기획재정부고요. 자,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층에 대해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미국의 EITC 제도를 도입한 거 모델로 한 겁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 외에 재산 보유 상태 등을 반영해 지급하고요. 근로 빈곤층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여 빈곤 탈출을 지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5번. 21회 때 문제가 나온 거예요. 조세특례제한법에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근로장려 산정 방식을 다음과 같이 설계하였다. 총 급여액 등에 따른 근로장려금 계산 결과를 옳지 않은 것은 총 급여액 등이 500만 원일 때 500만 원이면 자 500만 원이면 거기 그 총 급여액 등의 1000만 원 미만이라고 해야겠죠? 그죠? 그러면 총 급여액 등이 500만 원일 때 거기 1000만 원 미만인 것에다 거기 공식에다 집어넣어야죠. 그러니까 500 곱하기 100분의 20이니까 5분의 1이 되니까 100만 원이 되겠네요. 그죠? 맞고 거기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1100만 원이에요. 1100만 원이면 거기 그 계산해서 1000만 원 이상 1200만 원 미만에다가 해야 하니까 200만 원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1800만 원이면 거기 그 1200만 원 이상 3200만 원 미만에 들어가 줘야 하니까 1800만 원. 그죠? 200만 원 빼기 1800에서 1200을 빼면 600만 원이죠? 600만 원 곱하기 100분의 10이니까 10%니까 60만 원이 되겠네요. 그죠? 60만 원, 200만 원에서 60만 원 빼면 140만 원이 되죠? 예. 3번이 틀렸네. 150만 원이라고 해서. 나머지도 그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그죠? 예, 우리가 덧셈과 뺄셈에 우리가 좀 약한데, 자, 3번이 맞습니다. 공식에 그대로 적용하면 되니까. 그죠?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거기 이제 6번 보면 우리나라 근로장려세제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소득 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고 근로유인을 제고하는 것이고 소득과 재산 보유 상태를 반영하는 거예요. 소득과 재산 상태를 반영하는 것이다. 아까 어디서 봤죠? 거기 그 18회 때 나왔던 4번에서도 문장 그렇게 나왔는데 근로장려금의 모형은 점증, 평탄, 점강 구간으로 되어 있고 그죠? 사업자는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다. 틀렸죠. 예.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 가구를 대상으로 해요. 그 사업자에서는 전문직은 제외가 됩니다. 하지만 사업자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죠.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공공부조 제도와 관련 공공부조법에서 나온 이제 우리 정책론에 나온 문제들을 싹 풀어본 거예요. 거기에 이제 근로장려세제까지 자 봤고, 자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